50억 년 전 우주가 탄생하던 순간에도 탄소는 존재했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보다 먼저 지구에 도착해 문명이 태동하는 모든 순간을 지켜보며 인류보다 오래 지구와 함께 해왔다. 그런데 아름답던 지구는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 현대 문명 100년 만에 부메랑처럼 찾아온 기후변화와 환경재해. 이건 역시 탄소로부터 시작됐다. 서울의 한 치과병원. 상한 이를 치료하기 위해 한 여성이 치과를 찾았는데요. 우리는 잘 모르고 있었지만 치아 교정에 사용되는 보철물이나 생체 의료용 구조물, 의료용 장비로 사용되는 제품들에는 탄소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탄소가 함유되어 있다는 뜻이죠. 영원한 사랑을 약속할 때 연인의 손에 끼워주는 반지 다이아몬드.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불리는 그 다이아몬드의 성분 역시 알고 보면 탄소입니다. 이 탄소가 만들어내는 게 이산화탄소인데요. 샴페인 오픈해 드릴게요. 연인과의 달콤한 데이트를 더욱 빛내주는 한 잔의 샴페인. 연인과 나누는 행복한 대화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는 거죠. 꽃이나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 흡수하는 것도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는 탄소가 공기 중에서 연소할 때 발생합니다. 그림을 그릴 때 흔히 사용하는 목탄이 탄소 덩어리라면 이 목탄을 태우면 나오는 게 이산화탄소인 거죠. 탄소란 저희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생물과 같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원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1시간에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평균 45g. 세계 인구가 67억이 넘으니 사람이 배출하는 양도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전 세계 에틸렌 화학단지에서 뿜어내는 이산화탄소는 연간 1억 5천만 톤이 넘습니다. 탄소와의 공존이 깨지면서 오랜 시간 유지해왔던 지구의 균형은 무너지고 있다. Well, I think the best meteorological and scientific evidence is suggesting that if emissions continue to grow, then we're facing globally temperature rises of anything from 2 to 4 to 6 degrees centigrade. 그 위기가 가장 먼저 감지되는 곳이 바로 얼음의 바다라 불리는 극지다. 영구 동토였던 북극의 얼음은 이미 2005년에 비해 20% 이상 감소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눈 속에서 발견되는 미세먼지 덩어리 블랙 카본. 환경 오염을 타고 북극까지 날아온 블랙 카본은 햇빛을 받으면 온도가 상승해 주변 눈을 녹인다. So this was only a few hundred milliliters. So the filters may look like this, but they can also look worse than this. 더욱 심각한 것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다. 생명체가 없는 화성 금성과 달리 지구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지구 온도를 유지해 주는 것이 바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층의 역할이다. 이산화탄소는 태양열을 흡수해 일부는 내보내고 일부는 다시 지표로 방출해 지구가 온도를 유지하게 해왔다. 그런데 이산화탄소 배출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그 균형이 무너져 버린 것이다. 가장 따뜻한 날의 기온이 0도를 넘지 않는 남극은 지구 온도의 변화를 바로 느끼게 해주는 기후의 바로미터다. 이산화탄소가 가져온 기후 위기는 남극 곳곳에서 체감되고 있다. 만년설이라 불리던 빙하들이 녹고 있는 것이다. 적게 보이는 건데 요즘에는 이게 더 무너져 내리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이 배 근처를 잘못 가다가는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미 콜로라도 주립대 연구팀에 따르면 남극의 빙하는 이미 연간 152평방킬로미터씩 녹고 있다. 그 주범이 이산화탄소. 이미 2004년 377 ppm이던 이산화탄소 농도 수치가 현재 400 ppm을 육박하고 있다. 극지는 지구의 기후를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구가 온난화가 일어나고 그 온난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극지가 됩니다. 그래서 극지를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것이 앞으로의 지구의 기후 변화를 이해를 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편리와 맞바꾼 엄청난 이산화탄소 배출로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 9위, OECD 국가 중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이 세계 1위인 우리나라.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이 뜨거워진 지구에서 안전할 수 있을까요? 기상청 권원태 박사는 작년 IPCC에 한반도 기후변화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2100년이 되면 한반도가 아열대성 기후로 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21세기 말에는 이제 북쪽이 좀 온도 상승이 크고 남쪽이 온도 상승이 좀 작지만 평균적으로 한 4도씨 정도 우리나라에서 온도가 상승한다는 걸 보여주고요. 이미 변화는 감지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우리나라 농작물의 대표 산지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나주에 위치한 한 농장. 이곳에 자라는 작물은 제주도 특산품으로 유명했던 한라봉입니다. 이게 1월 15일 돼야 이 정도 산이 빠지는데 지금 올해는 좀 많이 빠진 편이에요. 빨리. 이 정도 되면은 1월 초부터는 출하한다고 봐야죠. 이 전남 지방은 최고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제주도는요, 이 봉이 밑 부분은 잘 안 나오더만요. 근데 우리 여기는 이게 밑에나 위에나 같이 똑같이 나옵니다요. 봉이 아주 좋게 나오죠.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서 처음엔 30여 가구뿐이었던 한라봉 재배 농가는 최근 크게 늘었습니다. 한라봉만이 아닙니다. 가을이면 들판을 노랗게 물들이던 가을 보리도 최근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현재에는 따뜻한 겨울이 지속됨에 따라서 혹한피어가 줄어들어 수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향후 온도가 2 내지 3도 이상 급속히 증가했을 때에는 나달이 충분히 연결지 못하여 수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충청도 이남에서만 자라던 보리는 최근엔 강화도 인근에서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온도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점점 북상하고 있는 것이죠. 사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사과하면 대구가 유명했지만 이제 남쪽 지역에선 재배가 불가능한 지역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온도가 1도가 변한다고 하더라도 천년에 걸쳐서 1도가 변한다고 하면은 생태계가 거기에 적응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1도가 앞으로 몇십 년 사이에 변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몇십 년 사이에 변하면은 인간은 충분히 적응을 할 수 있겠지만 생태계에 있는 곤충이라든가 식물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적응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 세계는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북극과 가까워 기후변화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나라 노르웨이. 이 나라의 한 대형 쇼핑센터를 찾았습니다. 얼핏 보기엔 평범한 연유 쇼핑센터와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요. 늦은 오후 저녁장을 보러 나온 소엔 씨가 데스크에서 뭔가를 구매합니다. 우리 돈 35,000원가량의 돈을 내고 그가 받은 것은 달랑 종이 한 장. Yeah, it's the receipt for buying reduced carbon, you know. 1톤의 탄소를 산 것입니다. First time ever we can buy carbon reduced thing in Norway or worldwide. So we can buy salmon in one place and carbon from India the next place. It's really good. 이곳에선 올 2월부터 세계 최초로 탄소 배출권을 개인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탄소 1톤 배출권의 가격은 이 나라 시세로 연어 반마리값 정도인데요. Somewhere between 700 and 800 customers have bought carbon emissions, and they have been very, very happy for it. They say that it's been so much talk about this on the TV, and now there is some place they can go to be a part of the solution, and then they buy it to make themselves a little better, and also to be a part of a world problem and then a solution of it. 교토 이정서를 통해 국가 간 의무 감축 비율이 정해지면서 탄소는 이미 돈입니다.
세계 최초로 2005년부터 탄소를 거래해온 노르웨이 노르드풀. 개장 당시 1톤당 6유로 정도였던 탄소의 가격은 이미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이미 이곳에선 매일 평균 28만 톤 이상의 탄소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The price at the moment for carbon is 17 euros per ton for EUA certificates. But that varies quite a bit. It has been up to 30 euros per ton, and it has dropped down to almost zero for periods. So it's varying quite a bit, but lately this has been on the level of 20-25. Now, when the financial crisis comes, it has been reduced and gone down to about 17. 탄소 거래란 탄소 배출이 많은 회사가 탄소 배출이 적은 회사의 배출권을 사서 배출해야 하는 탄소의 비율을 맞추는 것입니다. Some key figures. The quota, the cap within the European Union is around 2 billion tons of CO2. We trade here last year about roughly 100 million tons, and I think in the total space is traded considerably more than 2 billion. So this gives in a figure, and if you add every ton with 17 euros, you see that the financial impact and the money involved here are substantial. 2012년 이산화탄소 의무 감축이 시작되면 거래량은 훨씬 늘어날 전망입니다. 세계 최고의 청정국가 노르웨이에서조차 기업들이 너도 나도 탄소 배출 줄이기에 나서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북해 유전에서 천연가스와 석유를 뽑아내 판매하는 노르웨이 스타트오일도 그중 하나인데요. 석유 채취를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쓰다 보니 당연히 이산화탄소 배출도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91년 정부가 탄소세를 매기기 시작하면서 이 회사는 엄청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회사에서 약 250km 떨어진 이 회사의 천연가스 채굴 플랜트. 그래서 개발한 것이 이산화탄소를 줄여주는 CCS라는 신기술이었습니다. 1996년 이 회사는 세계 최초로 이산화탄소를 해저에 묻는 데 성공했습니다. Norwegian politicians have been very involved in climate change issues for many years and decades. So in early 1990s they introduced an offshore CO2 tax. So for Statoil Hydro it was, or Statoil back then, it was economic to develop and make use of the technology of CO2 capture and storage because we avoid paying for the CO2 tax. 그렇다면 어떻게 묻는다는 것일까? 원리는 간단합니다. 천연가스를 뽑아낼 때 먼저 이산화탄소만을 제거해 천연가스를 뽑아내고 빈 공간에 묻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묻어버리는 이산화탄소가 매년 100만 톤 이상, 세금으로 따지면 660억 원을 절약하는 셈입니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전지나 신재생 에너지처럼 궁극적인 대안은 아니지만 그 기술들이 실현될 때까지 가교 역할을 해줄 좋은 기술인 셈이죠. The last 2 years information on global warming tells us that we should not cut emissions with 50%. We should cut with 85%. Even scientists now start to say, oh, we maybe need to find strategies to go carbon negative. And then CCS is the only option we have to take such huge amount. It will increase the price of energy, but it's a technical option that we didn't know about before, and that's. 엄청나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학 공장이 늘어나면서 우리 역시 CCS를 개발 중이다. CCS, 즉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기술은 말 그대로 이산화탄소를 채집하는 포집 기술과 그걸 묻는 저장 기술로 나뉜다. 포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기 안에 포함된 많은 요소 중 이산화탄소만 효율적으로 골라내는 것이다. 최근 유력 과학 잡지인 사이언스지에는 주목할 만한 논문 한 편이 실렸다.
한국의 연구진이 기존 소재들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이산화탄소만을 골라내는 고분자 분리막이란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는 내용이었다. 저희가 개발한 소재는 기존의 셀룰로스 아세테이트와 같은 소재들보다도 CO2에 대한 투과 속도가 약 500배 이상 빠르게 나타냈기 때문에 세계적인 이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분리막은 기존 소재보다 처리 속도가 빨라 대용량의 화학 공장에 적용돼도 작은 면적이면 충분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원리는 내열성 고분자막을 이용해 공장에서 배출되는 다양한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만을 선별해 골라내는 것. 실제로 이산화탄소가 걸러졌는지 알아봤다. 분리막을 통해 기체를 걸은 뒤 이 걸러진 기체를 알칼리성 용액에 넣어본 것이다. 그러자 이산화탄소의 산성 성분 때문에 색이 변하는 것이 확인됐다. 나무가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산소를 내뿜는 것과 같이 이산화탄소만을 걸러내는 것이다. 문제는 분리막 소재가 아직 개발 과정이 남은 실험적 연구라는 점. 보다 현실적이고 보다 친환경적인 기술 역시 개발되고 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개발 중인 건식 흡수제 기술이 바로 그것. 이산화탄소 투과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한쪽에 건식 흡수제를 넣고 또 다른 한쪽에는 흡수제를 넣지 않은 채 직접 불어보기로 했다. 이산화탄소가 걸러지지 않은 쪽만 색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건식 흡수제의 가장 큰 장점은 가장 친환경적인 흡수제라는 점이다. 건식 재생 흡수제라 하면 일회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재생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환경 친화적이기 때문에 그 폐흡수제는 일반 폐기물처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건식 흡수제는 이미 실험 플랜트를 통해 흡수율에 대한 실험을 마쳤다. 실험 결과는 이 흡수제의 가능성을 보기에 충분했다. 석탄 발전소 연소 배가스에는 약 13%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정을 통과를 하고 나면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약 3.6%의 이산화탄소 농도치를 보이고 있고요. 이 정도가 되면 약 연소 배가스 중에 80% 정도의 이산화탄소 제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CCS 기술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골라낸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안전하게 해저나 지층에 묻을 수 있는가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노르웨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처럼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공간이 있을까? 이산화탄소를 포집했다고 해도 아무 곳에나 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석유 가스층과 대염수층으로 불리는 대염수층 그리고 석탄층이 꼽힌다. 그중 가장 흔한 것이 대염수층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CO2 준정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특성상 대염수층을 구성하는 사암은 공국이 많고요. 두 번째는 그 공국을 채우고 있는 지하수가 그 주입된 CO2 용전을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대염층을 구성하는 광물 자체가 그런 용전된 CO2가 광물로 고착화되는 데 상당히 유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특성 때문에 대염수층이 그런 CO2 준전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부전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 실정에 가장 맞는 저장 공간 역시 대염수층이라고 보고 있다. 대염수층은 들어있는 지하수의 염도가 높아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층으로 거기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해 지중해 저장하는 것이다. 있는 육상의 5개의 퇴적 분지와 그다음에 해저에 6개 퇴적 분지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준정상의 그 유리한 지층인 대염수층과 석탄층을 우리가 살펴볼 때 국내에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지형은 얼마나 될까? 김준모 교수는 국내에서도 육상의 경상분지, 해상의 울릉분지, 포항분지를 비롯해 이산화탄소 저장이 가능한 총 11곳의 지형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그 지질학적 특성상 그 석유층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대염수층이 아마 가장 유망한 그런 CO2 지중조상 대상 지층이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땅에 우리 CCS 기술로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날도 멀지 않은 것이다. 특히 CCS는 대안이 될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 단계까지 가장 현실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향후 포스트 교토 개념에서 의무 감축을 받게 되는 경우에 2013년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CCS 기술 개발이 상용화권에 도달하게 되면 의무 감축량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기술적 대안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죠.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 중 하나로 손꼽히는 건 교통수단입니다. 자동차 한 대가 1년 동안 뿜어내는 이산화탄소는 1톤이 넘는데요. 안산에 살고 있는 회사원 황성순 씨는 2년 전부터 자전거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한 2년 됐습니다. 자전거 타고 다니지는. 그전에는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해가지고 출퇴근을 했었는데 자전거를 좀 타고 나서부터 출근 시간도 좀 단축됐고 아침에 찬바람 맞으면서 출근하니까 상쾌하고 개운해서 자전거를 계속 타고 다닙니다. 사무실에 도착해도 황성순 씨의 탄소 발자국 줄이기는 계속되는데요. 도착하자마자 또 열심히 TV 앞에 앉아 자전거를 타는 황성순 씨. 도대체 뭘 하는 걸까요? 지금 이 자전거는 그냥 일반 자전거가 아니라 그 인력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기입니다. 콘센트를 꼽는 대신 자전거 동력으로 전기를 얻어 TV를 보는 황성순 씨. 전기를 얻기 위해선 최소 시속 24km 이상 주행을 해야 합니다. TV 한 번 보기 참 어렵죠. 이 단점은 이렇게 멈추면 예. 전원은 보든지 시청하는 TV는 꺼져버리네요. 예, 그렇죠. 중간에 배터리를 넣어서 충전을 해가지고 킬 수도 있는데 그러면 큰 재미가 없고 좀 계속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좀 시키려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황성순 씨가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건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전기 대신 태양광 전지에서 전기를 얻습니다. 탄소 배출 제로인 셈이죠. 왜 이렇게 대낮에 이게 불을 많이 켜두신 거예요? 지금 일반인들이 지금 태양전지나 풍력발전기 이런 걸 얘기를 하면 좀 거리감 있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냥 좀 간단하게 좀 개인 발전소를 하나 만들어 보자고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이게 전기세가 얼마 정도 나오나요? 이거는 100% 무료죠. 여기 지금 뒤에 보시면은 배터리가 없습니다. 바로 태양 전지만으로 작동되는 라디오입니다. 작은 태양광 전지로 선풍기며 라디오며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자가 발전하며 살고 있는 황성순 씨. 그 작은 회사 공간이 그에겐 탄소 제로를 실천하는 발전소나 다름없는 셈인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갑자기 황성순 씨가 뭔가를 조립합니다. 완성품의 정체는 작은 기차. 이거는 그냥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인데요. 여기 안에 그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배터리를 쓰지를 않고 이 태양 전지로 이 기차를 구동시키는 그 놀이기구를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실내에서 태양 전지를 이용을 못하고 대신에 여기 자전거 발전기 가지고 동력을 넣어줘 보겠습니다. 교통을 포함한 인간의 활동에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전체 배출량의 50%. 이 장난감 기차처럼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이동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해 교통수단 때문에 사용하는 석유의 양이 5천만 톤에 달하는 프랑스. 그런데 프랑스 파리에 지난 9월 특별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작은 우산과 지렛대를 이용해 공중으로 도약하며 이동하는 이 교통수단의 이름은 메뚜기.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든 교통수단입니다. 무리를 걸었던 예수님처럼 부력을 이용해 무리를 걷는 이 교통수단의 이름은 지저스 스키입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교통수단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석유 없이도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중 눈에 띄는 이것, 무려 100년이 넘은 전기 자동차라고 합니다. 100년 전에 만들어 보기엔 사륜마차처럼 생겼지만 브레이크에 엑셀레이터까지 안 갖춘 게 없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없습니다. Et qu'on se pose la question de l'avion électrique. Eh bien, nous avons la première voiture au monde électrique qui a dépassé 105 km/h il y a plus de 100 ans. C'était quelle année? C'était en 1899, juste avant le XXe siècle. Voilà. Et la jamais contente, pourquoi ça s'appelle comme ça? C'était le surnom de la femme de l'inventeur. Elle n'était jamais contente. 전기 충전식 수소 자동차인 이 차는 연료를 아낄 수 있게 페달도 장착돼 있습니다. C'est un véhicule qui a besoin de peu d'énergie. Donc l'apport musculaire reste important. Donc on peut avoir peu de batterie et quand même avancer à 40 km/h, 50 km/h. 조금만 불편하면 또 조금만 생각하면 이렇게 석유를 사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 자동차를 만들고도 편리하다는 이유로 화석에너지를 낭비하며 살아온 우리.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법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사용되는 교통수단은 98% 이상 화석에너지로 움직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 그중 단일 수단으로 가장 많은 탄소 발자국을 내는 교통수단은 항공기입니다. 문명의 발전과 함께 항공기는 점점 커지고 점점 화려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만들어지는 이 항공기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기라는 A380입니다. 길이 73m, 너비만 80m에 달한다니 사용하는 연료량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도 엄청나겠죠? 이런 이유로 에어버스타는 사상 최초로 새로운 연료를 실험했습니다. 올 2월 에어버스는 이 비행기의 좌측 외부 엔진에 GTL이라는 새로운 연료를 40% 넣고 여기에 기존 항공유인 케로젠을 60% 섞어 주행하는 비행 실험을 했습니다. 3시간 비행 실험 결과는 성공! 항공유가 아닌 일반 연료나 바이오 디젤의 경우 빙점이 낮아 비행기가 대기에 진입할 경우 연료가 얼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GTL 연료의 경우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Le GTL est surtout intéressant parce qu'il est dérivé de gaz naturel, donc cela permet en fait de trouver une autre source que le pétrole pour alimenter les avions, mais également par son intérêt pour la qualité de l'air local. Très peu de particules, quasiment pas de soufre, ça c'est quelque chose qui est quand même très intéressant pour l'environnement des aéroports. 그렇다면 GTL은 항공유와 무엇이 다를까요? Donc typiquement, voilà du kérosène pour l'aviation aujourd'hui. Tous les avions volent avec ce kérosène. La matière première est bien évidemment le pétrole. Et le procédé de transformation consiste à raffiner ce pétrole de façon à obtenir du kérosène pour l'aviation. Et voilà par exemple un exemplaire de GTL, de carburant GTL pur qui est obtenu à partir de gaz naturel par un procédé de transformation qui est nommé Fischer-Tropsch. Il y a également d'autres options.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가장 좋은 원료는 바이오 디젤입니다. 유채, 팜, 야자 등의 원료에서 추출하는 바이오 디젤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항공유의 궁극적인 대체 에너지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엄청난 양의 원료가 필요해 산림 황폐화와 식량 위기를 가져온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GTL이 주목받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Ce que vous pouvez faire, c'est ce carburant GTL obtenu à partir de gaz naturel pourrait tout à fait bien s'obtenir à partir de biomasse. Et là, ce serait vraiment une étape supplémentaire dans notre approche vers l'éco-efficiency, puisque nous aurions à la fois les bénéfices en termes de soufre, en termes de particules, mais également un bénéfice en termes d'empreinte carbone pour l'aviation.
겨울철 인기 메뉴 중 하나인 콩비지찌개. 이것도 훌륭한 에너지로 변신할 수 있다. 탄소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방법으로 여겨지는 수소 에너지. 최근엔 이런 음식물 쓰레기에서 수소를 만들어낸 기술이 개발 중이다. 비지도 그 원료 중 하나. 이것은 두부를 만들고 남는 그러한 비지인데요. 이것은 사실 음식물 쓰레기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음식물 쓰레기, 비지와 같은 음식물 쓰레기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미생물 분해 수소 제조는 생물학적 방식으로 수소를 얻는 기술이다. 자연계에 있는 미생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수소가 발생한다는 점에 차가. 이것을 통해 수소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다. 발생하고 있는 수소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연료 전지에 연결을 시키면 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연에서 얻은 원료로 가장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얻는 셈이다. 최근 개발 중인 다양한 수소 에너지를 가장 잘 활용하는 것이 바로 친환경 연료 전지 자동차 분야. 실례합니다. 저 처음 본 자동차인데요. 이게 무슨 자동차입니까? 아, 이게 친환경 연료전지 자동차예요. 일반 자동차와 달리 수소전지 자동차는 휘발유가 아닌 수소를 충전해 사용한다. 작동 원리도 다르다. 여기를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연료전지에서 메인 엔진 역할을 하는 스택 파트인데요. 뒤쪽에 위치한 수소 탱크에서 수소가 공급되고 대기 중에서 산소가 공급되면 바로 전기 화학 반응에 의해서 전기가 생산된다. 생산된 전기가 자동차의 모터에 연결돼서 자동차가 움직이게 되는 것. 선진국이 앞다투어 개발 중인 수소 자동차는 우리 역시 2010년 실용화를 목표로 연구 개발 중인 프로젝트다. 시스템의 연비, 그러니까 내연기관의 연비는 보통 한 25%로 지금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료전지 차량은 약 한 55% 이상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2배 이상 에너지 효율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수소는 연소하더라도 이산화탄소나 질소 같은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원료다. 실제로 수소 자동차를 구동시키자 가스 대신 물이 배출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이 이렇게 나오는 걸 봤거든요. 예,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은 산소와 수소의 반응에 의해서 전기를 얻고 그다음에 부산물로 물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물이 그 부산물로 나온 순수한 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배기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차량입니다. 그렇다면 수소가 에너지를 내는 원리는 무엇일까? 수소는 안정화된 원소로 이 안정적 구조를 분해해서 화학적으로 수소를 얻으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개발되고 있는 또 하나의 수소 제조 기술이 바로 열 분해 방식. 이 기술은 2개 이상의 화학 반응을 조합해서 1000도씨 내외의 인공열을 가한 후 온도를 변화시켜 수소를 얻을 수 있게 한 기술이다. 새로운 시도라고 하는 것들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물을 분해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우선 지구상에는 수소는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양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화합물 형태로 있기 때문에 그 화합물을 쪼개서 수소를 뽑아내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런 때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선 물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을 쪼개서 만약에 수소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다시 사용하고 나서 다시 물로 돌아온다면 완전한 사이클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전문가들은 이산화탄소 발생이 없는 미래 사회는 수소 경제 사회가 될 것이라 예견하고 있다. 문제는 아직까지는 많은 돈이 들고 실용 가능성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이산화탄소를 절감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의 배출을 막고 탄소와 공존하겠다는 의지가 아닐까요? 영국에선 다양한 분야에서 탄소와의 공존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슈퍼마켓. 이곳에선 판매되는 물건에 탄소 발자국을 표시합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유통 과정과 포장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시킨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입는 정장 한 벌이 만들어지는 데 사용되는 탄소 발자국은 약 13kg 이상의 탄소가 배출되는데요. Well, what's been interesting about this work is that when you look at the carbon footprint of a product, you often find the hotspots, if you like, the areas where more carbon is being created. And often if carbon is being created, then energy is being used. So if you can find ways to reduce the carbon, you're finding ways to reduce the energy burden, which means ultimately you're finding ways to reduce the cost. So in fact, our suppliers and manufacturers are quite excited by getting to understand the carbon footprint of their products better. 손님들은 가격과 품질, 양 같은 조건과 함께 탄소 발자국 표시를 보고 환경과 기후에 도움이 되는 상표를 고를 수 있습니다. 공존을 위한 소박한 실천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Yeah, I would buy the ones with the lower carbon footprint, and now it's on there easily labelled. I would look for that. I actually prefer the non-bio carbon footprint. 무분별한 화석 에너지의 낭비 속에 살아온 현대인들. 가장 일상적인 공간에서부터 노력은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모든 물건에는 탄소 발자국이 있다. 모든 물건은 탄소 발자국을 내며 만들어져 탄소 발자국을 남기고 사라진다. 그 과정에 이용되는 것이 엄청난 석유 에너지다. 석유는 현대 문명을 만들어낸 원동력이기도 했지만 몇만 년 인류의 공존을 단 100년 만에 깨트린 주범이기도 했다. 화석에너지가 가져온 엄청난 이산화탄소 배출.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곳이 바로 석유화학단지다.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화학제품은 올레핀이라는 물질로 만들어진다. 이 올레핀을 제조하는 것이 바로 석유화학 공장이다. 문제는 이 올레핀을 제조하는 과정에 엄청난 고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네, 여기가 열분해 공정으로서 퍼니스입니다. 이제 물을 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분해로 안에는 온도가 한 1000도 이상 고온에서 지금 반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올레핀의 원료인 나프타는 1000도 이상의 고온에서만 분해가 된다. 당연히 엄청난 에너지만큼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이 분해 온도를 낮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다. 분해로 안의 온도가 1100도 정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크래킹, 분해해서 반응하는 온도는 지금 현재 860도 전후에서 지금 운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기술은 이 반응 온도를 한 700도 이하로 낮추는 그런 새로운 공정이 되겠습니다. 일명 ACO 혹은 중질 나프타 분해 기술로 불리는 이 기술은 에너지 효율을 높여 그만큼의 이산화탄소 발생을 낮출 수 있는 신기술로 불린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나프타 분해를 촉진하는 기능을 하는 촉매다. 다시 말해 900도 이상의 온도에서만 분해되던 나프타를 촉매를 이용해 700도 이하의 온도에서도 분해할 수 있도록 해 20% 이상 에너지 효율을 높인 것이다.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서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덜하게 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열분해를 할 경우에는 에너지 사용량이 1톤이라고 보면 저희 촉매 분해를 이용한 ACO 기술을 적용할 경우에는 한 0.8톤 정도의 연료만 사용을 해도 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 에틸렌 화학단지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1억 5천만 톤에 달한다. 이 기술이 적용된다면 우리나라에서만 약 140만 톤, 전 세계적으로 약 3천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가 저감될 수 있다. 이 기술은 곧 세계적인 주목과 함께 고객 창출의 기회로 이어졌다. 미국의 석유화학 대표도시 휴스턴에 위치한 KBR. 세계적인 석유화학 엔지니어링 회사인 KBR에서 이 기술의 가능성을 보고 전략적 제휴를 요청한 것이다. 전 세계 플랜트에 적용되기만 해도 엄청난 로열티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ACO technology globally. The attraction to ACO is due to its increased overall olefin yields, lower energy, lower capital, lower emissions, and the ability to increase one type of olefin, propylene in particular.
탄소 저감 기술이 가진 상업적 가치가 입증된 것이다. ACO 기술로 신규 공장을 하나 건설할 경우 이 기술을 저희가 판매함으로써 연간 로열티를 $5천만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탄소 발자국을 갖고 태어나는 현대인. 이런 구조 속에서라면 이산화탄소 배출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미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묻는 대신 재활용할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개발된 것이 바로 CO2 폴리머 기술이다. CO2 폴리머 기술이란 이산화탄소를 합성해서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새로운 기술이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중합된 CO2 플라스틱의 용액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용매를 제거하고 나면은 이와 같은 최종 CO2 플라스틱 제품을 얻게 됩니다. 이 CO2 폴리머는 이산화탄소로 만들어졌음에도 현존하는 플라스틱계 제품에 비해 연소 시 유해가스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소재다. CO2를 포집해서 처리하는 데 많은 연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방법이 해양 심층이라든지 지층 같은 데 매립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도들하고 병행해서 이렇게 이미 나온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새로운 형태의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만이 아닙니다. 영국에선 아예 2016년부터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탄소 제로 주택만 건설이 가능하도록 법령까지 제정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BRE 이노베이션 파크. BRE 이노베이션 파크는 영국의 이런 정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엿볼 수 있는 실험의 장입니다. 이 단지 안의 모든 집들은 탄소를 배출하는 전기나 화석 에너지 대신 풍력과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만을 사용합니다. 생활용수도 마찬가지. 집집마다 마련된 빗물바지 탱크를 통해 빗물을 저장해 생활용수로 사용합니다.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단지의 집들은 신재생 에너지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을 줄이는 다양한 원자재 개발에 장이 되고 있습니다. Putting obligation on the supply companies of electricity and gas to get their customers, individual householders, to reduce their emissions. So it's putting an obligation on the supply companies and getting them to work with their customers to find good efficient ways through putting in more insulation or replacing their lighting with more energy efficient lighting. So it's trying to motivate individual householders and using the supply companies because they're the people who have most of the power and the resources and the information to help householders to change. 인류에게 희망의 원천이었던 탄소. 산업혁명과 경이로운 기술 발전은 탄소가 가져온 혜택이었다. 그러나 고속성장과 함께 인류는 몇만 년 동안 사용하던 에너지의 양을 단 100년 만에 따라잡았고 이것은 탄소와의 공존을 깨는 이유가 됐다. 지구에 살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살고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지구를 오랫동안 아름답고 평화롭게 살기 좋게 만드는 임무도 인간에게 있고 그러면 과학을 발전시키고 환경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금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집단도 인간이 아닐까. 거기에 이제 우리가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이론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탄소와의 공존은 다시 가능할 것인가? 과학기술은 탄소와의 공존을 현실로 바꾸는 원동력의 역할을 하고 있다.